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그 노인채용론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지식이고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급처치의 목적 및 단계로서는요, 응급의료기관이 현장 도착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고통을 경감하고 악화를 방지하면서 회복을 촉진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어,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인데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진짜 한 번이나 겪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우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단계로 응급 상황 인식하기, 2단계로는 도움을 줄 것인지 결정하기, 3단계로는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인 119 호출하기, 자, 4단계로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하기가 있습니다. 자,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응급처치라 하는데요.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 위급 상황에 대한 인지는 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각, 시각, 후각적. 자, 보면은요. 자, 시각적으로 넘어져 있는 경우를 보거나 그리고 타는 냄새가 나거나 음, 그런 어쩌면은 쾅 하는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이런 경우가 어,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현장은 안전한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위급 상황에 대한 인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응급의료기관의 연락이 진짜 중요한데요. 자, 무엇을 하는 것인가인데요. 확신이 없으면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치를 포기했어도 응급의료기관에 전화를 합니다. 휴대폰 영상통화로 뇌졸중 응급처치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이 지켜야 할 4단계 수칙을 보면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을 하는 것이고요. 전화 상담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전화를 하고 난 후에도
돌아와서 처치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응급의료원이 도착할 때까지 신속 정확하게 처치하고요. 2차 손상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이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인데요.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이처럼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처치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문제는 응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본 증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고 비록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 응급 상황에 접하게 됐을 때 크게 당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응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응급처치는 알아둬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처치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자의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적 동의라는 게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자, 쇼크 같은 경우에는요, 순간적인 혈액순환의 감퇴에 따른 신체 기능의 부진 및 허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종류로는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충격이 있습니다. 놀람, 공포, 기절, 절도, 실신, 외상에 의해 혈류 공급이 안 될 경우. 자, 원인은 대출혈, 심한 화상, 탄환상, 익수, 그 밖에 가슴, 머리 손상. 증상으로는 피부, 창백, 빠른 호흡, 메스꺼움, 약한 맥박 같은 게 있는데요. 저도 팔이 지금 이게 부러졌을 때 쇼크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딱 그 상황에서 부러졌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고요. 학생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좀 당황할까봐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쇼크 상태가 오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뭐라 그럴까요? 멀리 가는 듯한 느낌? 그런 거, 그리고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졌던 그 상황을 저는 직접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쇼크가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심장의 혈류 공급량이 저하됩니다.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이 점점 잃어져 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체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단은 누워서
그냥 편안히 쉬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했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머리, 가슴 부상 시에는 상체 거양, 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리 부상 시에는 자, 하체 거양, 자 해갖고서는 다리를 살짝 높은 곳에다가 해서 호흡이 편리하도록 혈액순환 불편하지 않게 심장보다 조금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장과 뇌로 흐르는 피의 양을 많게 해주고 너무 높게 놓으면 복부 긴장을 줘 호흡이 힘들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요, 기도 개방,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원하는 자세를 해주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과 같은 자세를 해주고요. 자, 기도 개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메스꺼움으로 인해서 토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토사물로 인해서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회복 자세를 이렇게 해주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이죠. 자, 부상자의 다리를 똑바로 펴고 구조자에게 가까운 팔을 편안하게 위를 향해 올리고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한다. 두 번째로는요, 반대편 팔을 가슴에 가로질러 잡아당기고 손등이 구조자에게 가까운 쪽에 볼을 닿도록 해줍니다. 다른 손으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땅에 닿도록 한 후 구조자 쪽으로 무릎을 당겨 올린다. 자, 볼에 있는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잡아당긴 다리의 무릎과 엉덩이가 직각이 되도록 해주고요. 기도 개방이 유지되도록 그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게 회복 자세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식으면 충격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담요를 잘 깔고 덮어주고 대형품으로는 옷, 신문지 등이 있고요. 뜨거운 물병이나 데운 돌을 사용하면 화상에 주의하고요. 자, 그리고 일사병, 열사병 등의 높은 열에 의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의복을 좀 느슨하게 해줘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음료 공급은 의식이 있는 환자, 열사일 경우에만 음료를 공급해주고 의식이 없는 상태는 음료를 공급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머리, 배, 가슴의 손상, 뇌출혈, 대출혈. 자, 생존사슬 5단계를 보시면요. 1단계 심정지 확인과 신고, 2단계 신속한 심폐소생술, 3단계 신속한 제세동, 4단계 효과적 전문 소생술, 5단계 심정지 및 통합치료, 이렇게 생존사슬 5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치료를 해주면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면요. 화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무섭죠. 좀. 주로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화상 같은 경우에는요.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도프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그리고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화상 부위에 딱 붙는 물질들을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CPR의 성공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0에서 4분 내에 실시할 경우에는요. CPR 실시 시 뇌 손상이 희박하게 되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4분에서 6분이 경과가 되면요. 뇌 손상이 일정 부분 손상이 되고요. 6에서 10분 이상 되면 뇌 손상이 크게 작용을 해갖고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심한 뇌 손상이나 뇌사로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의 중단이 가능한 상황을 한번 보면요. 환자가 자가호흡을 가능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자, 응급의료원이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였을 때도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훈련된 다른 처치자와 교대를 하였을 경우, 자,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의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압박 위치 찾기를 보면요. 실시 방법은 압박 위치는 위의 그림과 같이 가슴 중앙, 한쪽 손에 두 손가락을 그 위에 올려놓고 다시 나머지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압박 위치를 찾아서 손을 올려놓을 때 손꿈치만 압박 위치에 닿도록 합니다. 자, 실시 방법. 흉부를 5에서 6cm 길이로 30회 압박. 조금 심하게 눌러야 됩니다. 이게 심장까지 나가려면은 보통 이게 좀 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잘못하면은요 가슴 그 쇄골이나 가슴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은 수직으로 누르도록 하고요.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과거에는 심정지가 초래되었을 때 소생의 확률이 20%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인 심실세동은 자동 제세동기를 조기에 사용한다면 소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종전에는 제세동이 전문 생명 소생술로 구분되지만 최근에는 제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본 생명 소생술에 포함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자동 제세동기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거하고는 조금 틀리기도 한데, 근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기에 두 군데다가 이제 붙이고 이렇게 실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단계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 의료 체계 구조 요청 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5사이클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 동안 자동 제세전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 그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전원을 켜면 패드를 부착하십시오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적절한 크기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합니다. 우측 쇄골하부와 좌측 유두 외측에 부착. 제세동기 연결 후 분석이 진행되면 환자에게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손을 완전히 뗍니다. 심전도 분석 과정이 끝나면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 음성에 따라서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맥박 확인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이 5사이클로 끝나면 자동으로 2차 심박동 분석을 시작하여 맥박이 없으면 다시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과정을 2분마다 반복합니다. 자,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폐쇄의 원인이 손상 부위 식도 이렇게 넘어가서 이물질이 생긴 경우인데요. 자, 이물질, 혀가 이렇게 손상된 경우가 있고요. 이물질이 막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혀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폐쇄 원인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호흡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침을 세게 할 수 있고요. 숨 쉬는 사이 쌕쌕 거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뱉어내게 내려 하면 옆에서 방해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기침이 약한 증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그리고 호흡이 잘 안 되는 부분 기도의 폐쇄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기도 폐쇄로 보고 처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완전 기도 폐쇄는 말할 수 없고 호흡이나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환자는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는 동작을 합니다. 바로 기도에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하는 것이죠. 자, 부분 기도 폐쇄와 완전 기도 폐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 기도 폐쇄는 이렇게 조금 호흡이 가능한 경우이고요. 완전 기도 폐쇄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경우죠. 자, 처치 방법을 보면요. 하임리히법과 가슴 밀치기, 이물질 제거용 포셉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하임리히법입니다. 환자를 뒤에서 안고 환자의 상복부, 검상돌과 배꼽 사이에 주먹 한 손을 대고, 주먹을 이렇게 대고, 주먹을 대고요.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 복부를 상방으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 방법입니다. 한 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반복해서 시행하고요. 이는 샴페인 마개를 터뜨리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밀치기. 임산부이거나 복부 비만한 사람에게는 하임리히법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비슷한 자세에서 손을 환자의 상복부가 아닌 흉부에 두고 압박을 상방이 아닌 후방으로만 주는 가슴 압박법을 실시하여 이물질의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가 입을 벌렸을 때 이물질 제거용 포셉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이물체가 가까이 보이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거고요. 이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집게를 입 안으로 넣을 경우 반사적으로 물체가 더욱 깊게 삽입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주의하여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임리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하임리법을 가장 잘 사용하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숨을 갑자기 못 쉬거나 했을 경우, 그리고 떡, 그리고 알사탕이나 이런 부분으로 알사탕이나 그걸 먹다가 갑자기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떡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여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내부의 동맥경화성 변화는 사실상 20대 초반부터 진행되며 혈관 면적의 70% 이상이 좁아지면 협심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발생되는데 협심증은 어느 정도의 혈류는 유지되므로 운동과 같이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협심증은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협심증에서는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명백한 위험인자이고요. 그 외에도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가능한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협심증은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환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고 뻐개지는 것 같아,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다, 벌어지는 것 같다, 숨이 차다 등으로 통증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런 증상을 좀 느꼈었거든요. 자다가도 이게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협심증의 가슴 통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정시에는 통증이 없다가 심장 근육에 많은 산소가 필요한 상황, 즉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 노출을 되는 경우, 그리고 흥분한 경우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지속시간은 심근경색증과 달리 대개 5에서 10분 미만이며 안정을 취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병이 심해지면 안정시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통증의 지속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비전형적인 양상의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슴 통증이 지속된다면 협심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원인은 협심증. 자, 동맥의 안쪽에 지방이 쌓이거나 혈전이 생겨 심장 근육에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흥분하면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원인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이 괴사하는 것으로 동물성 지방이 많아진 식단, 스트레스의 증가,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일어나며 주로 우심실보다 좌심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협심증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쥐어짜듯이 통증을 느끼고요. 가슴 통증은 흉골 바로 아래까지 나타나고 목, 턱, 왼쪽 어깨, 왼쪽 팔로 뻗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요. 가슴 앞쪽에 격렬하게 발생하는 흉통으로 10분 이상 지속되고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으로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무력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경우에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의 기도를 유지해주고 호흡,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CPR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조이는 끈이나 단추를 풀어주고 혁대도 같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양말도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유지해주고 호흡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시 CPR을 실시하고요. 자동 제세동기 준비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조이는 끈이나 혁대, 단추를 풀어줍니다. 자, 흉통 발생 양상으로는 주로 협심증은 운동 시 발생하고 휴식 시에는 경감되는 증상이 있고요. 급성심근경색은 운동과 무관하게 발생되고 휴식으로 경감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